우리가 지금까지 바이러스의 구조, 바이러스의 증식,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게다가 약간 보너스 쪽으로 바이러스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가, 백신의 의미와 치료제의 의미, 그리고 개발은 가능한가, 이런 면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에 관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선 강의들에서는 바이러스의 구조, 증식 방법, 그 다음에 신종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해서 출현했는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면역학적으로 어떻게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도대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먼저 한번 알아야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뭐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도대체 면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자,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어떤 병원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인식하지 않는, 우리 걸로 내 거라고 인식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물질,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이에 대해서 방어기작으로 항체가 생기고, 그 항체가 있을 동안은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에는 크게 나누면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면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천성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항체에 의해서 항체에 의하지 않은 면역도 있어요. 선천성 면역이라고 한다면은 이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같은 방법으로 방어하는 면역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피부에 의한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한다거나 백혈구의 식균 작용, 소화샘이라든가 눈물샘에서 분비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그런 효소에 의한 이물질의 분해, 그 다음에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하는 물질이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천성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이 있다면은 후천성 면역도 있겠죠.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후천적으로 얻은 면역입니다. 태어나서 얻었다, 이런 뜻이죠. 태어나면서. 후천성 면역이 결핍된 유명한 병이 바로 에이즈잖아요. 후천성 면역이 결핍된 질병이라는 거. 이 후천성 면역은 크게 분류 방식에 의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병을 앓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후 면역. 예를 들어서 천연두나 홍역 같은 병은 한 번 이 병에 걸리면 그 후에는 일생 동안 이 병에 걸리지 않는 면역이 되거든요. 이것은 체내에 이 병에 대한 항체가 생성돼서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역을 뭐라고 한다? 병후 면역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역으로는 인공 면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인공 면역. 말 뜻 그대로 인공적으로 항원을 만드는 걸 말하죠. 이건 뭐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는 림프 면역의 관계에는 림프구,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인공면역의 분류법으로 림프구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B 림프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B 림프구라는 말이 붙은 것은, B 림프구는 기본적으로 골수에서 림프구들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곳에서 바로 성숙이 일어납니다. 이 B 림프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항원이라고 그러죠. 얘네들 항원에 대해서, 이런 항원의 침입에 대응해서 항체를 생산해서 혈액이나 림프에 방출한다. 즉 혈액이나 림프가 바로 체액이거든요.
체액에 방출해서 몸을 방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T림프구가 담당하는 세포성 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성 면역은 역시 T림프구가 담당하는데 T림프구 자체가 골수에서 만들어서 성숙은 가슴샘, 흉선에서 성숙하는데요.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자신의 세포 또는 변형된 세포, 암세포 같은 것을 공격하는데 그러한 세포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직접 접촉한 다음에 림포카인,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림포카인 등을 분비해서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림포카인이 뭐냐고요? 림포카인은 인터페론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인터루킨, 이는 단백질인데 인터페론 감마라고 하는 것과 인터루킨을 함유한 단백질물인데요. 얘네들이 공격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될 그런 세포의 단백질 합성이라든가 세포 성장을 억제해요. 또는 T세포의 우리 몸 안에 이제 병을 일으키는 걸 항원이라고 하거든요. 항원과 항체의 기본적으로 항체의 결합으로 항원이 불활성화되는 과정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런 항체, Y자 모양의 항체거든요. 항체가 둘러싸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도 마찬가지고 둘러싸. 결국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은 대식세포라고 하는 큰 대자 먹을 식자 대식세포라고 하는 그런 세포가 둘러싸서 아메바 운동을 해서 둘러싸서 분해를 시켜요. 또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 서로 다 묶어져 있으면 얘네들 또 둘러싸. 그 다음에 이런 항원들을 용해되어 있는 항원의 침전물을 또 이렇게 다 결합하고 있으면 또 둘러싸. 또 하나는 보호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호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항원이 보호체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우리에 들어와 있는 병원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하여간 무찌러야 되는 세포들의 구멍을 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무력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체, 세포 밖으로 들어온 침입자는 항체라고 하는 무기로 하는데 이 항체는 어디에 혈액이라든가 림프와 같은 체액에 싣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한다? 체액성 면역. 누가 담당한다? B세포가 담당한다. 몇 가지 그림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물질, 항원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항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항원에 내가 감염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세모꼴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뭐 바이러스도 될 수 있고 박테리아도 될 수 있고 그건 병원체인데 병원체에 들어오게 되면 이 항원 제시세포는 이 바깥쪽에 항원을 제시하는 자기 단백질을 결합을 해가지고 외부에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감염이 됐어요. 지금 내 상태가 안 좋아요. 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동시에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하면서 보조 T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그럼 이 보조 T세포가 이 항원을 제시한 자기 단백질과 결합을 하면서 거꾸로 다시 피드백이 돼가지고 세포 분열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세포 독성 T세포,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세포,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B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세포 분열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군비를 굉장히 증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게 되고 B세포는 항체를 분비해서 즉 체액으로 분비해서 체액성 면역을 담당해요. 그래서 다음 그림은 이제 여기에 감염이 됐잖아요. 세포들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항원이죠. 병원체들 감염이 된 세포가 이 바깥에 이제 항원을 제시하는 단백질이 있고 이렇게 제시가 되면은 세포 독성,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감염이 된 세포예요. 세포 독성 T세포가 이 안에 예를 들어서 퍼포린과 같은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을 막 분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감염된 세포에
막에 구멍을 내요. 구멍을 내면은 이게 터져버리겠죠? 터져버리면서 파괴가 되면서 더 이상 이렇게 감염된 세포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감염 침입자들은 T세포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성 면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HIV, 즉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데요. 이 HIV가 이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앞에 그림에서 봤던 보조 T세포를 파괴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어 체계가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에이즈가 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에이즈에 걸리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대체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하는가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바이러스 치료제에 어떤 예가 있었는지,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 그래서 H1N1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 질환이 있었죠. 소위 2009년에 신종플루, 흔히 돼지 독감 이렇게 얘기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약이 유명한데 하나가 타미플루라고 하는 뭐 테미플루, 타미플루 스위스에서 만든 건데요. 이 약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건 조금 더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화학 구조는 이렇게 돼 있대요. 이런 비슷한 걸로 뭐가 있었냐면 요 자나미비르라고 하는 비르 바이러스 관계된다는 뜻이에요. 상품명은 릴렌자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놈을 억제한다 하고 화학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앞강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저기 뭐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일으키는 거기에서 두 가지 단백질의 종류를 전에 얘기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헤마글루티닌이라고 하는 것과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머리 글자로 H1, H2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과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을 그 표시했던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헤마글루틴은 어떤 역할을 하는 녀석이었어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부착하는 과정을 돕는 단백질이었어요. 그 다음에 뉴라미니데이드는 뭐 하는 거였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감염된 세포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방출되는 과정을 돕는 효소였어요. 이 효소를 억제한다. 이 효소를 억제하니까 그냥 다른 세포들로 점차로 감염이 안 되겠죠. 자, 이런 치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비드19의 백신과 치료제는 아직 없죠. 그죠?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알코올 비누식기를 이렇게 권장하고 있죠. 왜 권장할까요? 알코올 소독을 해라. 비누를 빡빡 씻어라. 6단계 해가지고 동영상도 마련해 놨잖아요. 그것은 이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왕관 모양 이런 녀석들 스파이크 단백질 때문에 왕관 모양이 있다 그랬고 당 단백질이 있고 여기에 이 바이러스는 RNA를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그랬잖아요. 단일가다. 근데 이 RNA는 여기 안 보여.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단백질 껍질 안에 있어요. 이게 당 단백질 껍질이 있고 이 안에 지금 그 구조는 없습니다. 여기 어딘가 이 안쪽에 어딘가 있겠죠. 여기를 단백질 껍질 이 안쪽에 단백질 껍질이 있고 또 그 바깥쪽을 이렇게 외막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그 얘네들이 감염된 세포 안에서 그 세포막을 같이 띄고 나오거든요. 그 단백질 이중층이 있는데 비누를 하면은 비누라고 하는 것은 계면 활성제, 뭐 경계면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으로
보통 나누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질 이중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나노 입자잖아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껍질이 비누화 반응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 파괴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뭐 흔히 그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 어떤 사람의 그림이 많이 이제 그 돌았었는데 마치 이 외막이 비누로 식혀져 내려가면 물리적으로 그 바이러스 막이 쪼개져. 그러니까 마치 카드로 만든 집이 우수수 무너지듯 떨어져 나간다. 소독제 알코올도 이러한 역할을 해요. 보통 70% 알코올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비누 씻기를 요 녀석을 이런 부분들, 이 외막 부분들을 파괴시킨다. 누가? 알코올이나 또 누가? 이 비누가. 그죠? 네.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비드19의 치료제 어디까지 왔을까요? 아직 개발은 안 됐어요. 백신도 개발 안 됐고 백신 개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래 걸립니다. 대신에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를 했던 거를 일단은 쓰고 있어요. 어떤 녀석들을 쓰냐면 이런 녀석들. 메르스 치료에 에이즈 치료엔 칼레트라가 효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쓴다고 그러고 있고 말라리아 치료제가 또 그런 효과가 조금 있다. 그 다음에 그 에볼라 치료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그래서 미국의 NIH에서 임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아직 완벽하게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얘네들을 극복할 때까지 우리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우리가 의학자는 아니니까, 개발자는 아니니까 그래도 손 씻기와 이런 것을 생활하는 것이 좋겠죠.